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보겠습니다. 흔히들 설 명절을 민심의 용광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특히 대선을 30여일 앞둔 이번 설 명절에는 어떤 민심들이 녹아들까요? 오늘 노정열의 시시각각에서는 이번 설 밥상에 오를 주요 이슈들은 무엇일지, 역대 주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우리 충청의 민심 어디로 향할지 여야 선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선대위 서다운 공동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대전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이황원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전대학교 이창기 개원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육동일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분의 열띤 토론을 기대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설 연휴 직후에 있을 여론조사가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치고 있는데요. 설 밥상에 오를 민심들이 왜 이렇게 중요할지 또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이창기 교수님과 육동일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코로나19 특히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아마 대가족 모임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마 직계 가족은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밥상 위에 뭐 고기나 굴비도 올라오겠지만 저는 따끈따끈한 그 정치가 올라올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있는 하나뿐인 내 편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특히 이번 대선이 비호감 선거이기 때문에 누구를 뽑아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 것 같고 이 설 민심이 그대로 직장으로 가서 직장 동료 친구들까지도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말의 그 정치외교 종교얘기는 가까운 사람이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잘못된 얘기죠. 플라톤 말처럼 정치를 유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설 민심이 이제 그래서 대선에 향방을 가릴 텐데 단지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것은 TV 토론이 무산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끝까지 갈 것인지 이건 좀 의아하고요. 또 한 가지 본인의 리스크들, 후보들 리스크, 가족의 리스크가 또 재현된다면 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면은 아마 이러한 그 지지율에 큰 변화가 앞으로 요동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저희 방송 나가고도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서 네. 뭐 하루 사이에도 각 캠프들이 합의를 한다면 또 여러 채널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육 교수님. 네, 이제 불과 뭐 38일인가 아마 남았을 겁니다. 이제 대선이 보통 역대 선거를 보면 대선 한 달 전에 지지율이 그대로 선거 과정에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마 6번 선거 중에 5번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대선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설에 모인 그 세대 간의 가족들의 소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이번 선거는 뭐 이념이나 지역보다도 세대 간의 이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 이제 어떤 대화나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도 궁금하고요. 물론 지금 대통령 선거는 옛날같이 뭐 유세를 한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한정된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뭐 유튜버나 SNS 같은 그런 그 수단들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뭐 이런 명절에 오고 가는 민심이 그대로 지지율에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선거에 임박한 이번 설 명절은 대단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우리 충청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대선에 캐스팅 보딩 역할을 지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에 모인 여러 가족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대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끝으로 지금은 뭐 네거티브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과연 어떤 후보가 자기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부각시키는 평가를 받느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어느 때 선거 때보다도 우리 젊은 표심, 특히 2030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MZ 세대로 불리고도 있고요. 특히 그 투표 성향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스윙부터 성격이 많아서 각 캠프에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젊은 분들께서는 부동층, 특히 젊은 부동층의 표심이 어떻게 향할지, 특히 설 밥상머리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예측해 주시죠. 예, 이번 설
지나고 한 달 만에 대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기존의 선거들과는 다르게 그 설과 선거가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되는데요. 때문에 설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그때의 흐름들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많이들 예측을 하시는데 청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들은 지금 스윙 보터의 역할로서 특정한 정책이라든지 흐름에 따라서 빠르게 이슈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히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설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친구들을 많이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서 또래 집단들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인지 어떤 것들을 핵심적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저희 정치권이 잘 파악을 해서 그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더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 젊은 세대들은 30여일을 굉장히 또 길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변인님은요? 뭐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게 참 1시간이 다르고 또 2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다운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일 남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과거에 우리가 명절에 만나면 자식 세대와 부모 세대가 싸웠거든요. 자식은 뭐 좌파 정당, 진보 정당 지지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너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싸웠는데 아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물론 저희 집은 뭐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소위 말하는 세대 포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가족들 간에 만나서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오히려 바뀌기보다도 네. 고착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제가 볼 땐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TV 토론이 무산된 거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많은 부분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내지는 공약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설 명절 이후에 여론조사 추이가 조금 글쎄요. 제 생각엔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 보궐선거로 시작된 지난번 대선 때문에 기존에는 추석 끝나고 몇 달 있다가 12월 추울 때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3월 9일 날 치러지게 됐습니다. 설 민심을 잡기 위해서 어쨌든 여야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행보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 지역, 대전, 세종, 충남 지역으로 집중해서 보자면 어떤 행보들이 예정돼 있는지요? 우리 서 대변인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실은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설 명절에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가졌던 포인트는 실은 토론회였습니다. 네. 토론회의 가능성을 아직도 열어두고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좀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걸 차치하고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주요 국회의원들, 지역 당원들, 핵심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파란 옷과 파란 장바구니를 들고 경직되어 있는 지역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 시장과 상인,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경제 좀 풀어보자. 예. 착한 소비운동도 펼쳐가면서 그 안에서 민심도 듣고 이재명 후보의 주요한 민생 정책들을 좀 홍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께 연락을 드리는 것만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코로나 전국에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집중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두 분이 또 민주당 색인 파란색을 또 이렇게 입고 오셨습니다. 파란을 일으켜보겠다. 이제 당 색을 강조해 주셨고요. 이 대변인님.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도 설 명절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도 무궁화호에다가 래핑을 해가지고 혹은 래핑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타고 전국 방방곳곳을 돌겠다. 예.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토론회 같은 게 좀 예정이 돼 있었지만 그게 좀 어긋나 버린 바람에 설 명절이 좀 붕 뜬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향후 어떻게 될까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이 충청권에 대한 관심도 후보자께서도 계속해서 설 명절 내내 생각을 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두 젊은 대변인들께 여쭙기를 충청이 굉장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이라는 건 여야가 지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캠프 내에서. 사실은 캠프에서 충청도 공약 관련해서 요즘에 충청도 캠퍼스 민심은 어떤지 저한테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 저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사람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주변에 물어보고 또 얘기도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는 뭐 지난 대선도 그렇고 안 물어봤거든요, 예. 저한테. 그리고 아하. 충청권에 그렇게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또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대전 방문 또 해주셨잖아요. 거기서 좀 많은 감동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또 중앙시장에 가서 상인분들 만나보시고 아 이렇게 경기가 얼어붙었구나. 많은 부분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갖고 있구나 여실히 좀 체감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효과적인 정책을 좀 구상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말씀이셨고요. 우리 서 대변인님은 지금 배지가 지역의회 예, 저는 현재 대전 서구의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지역구 민심을 늘 열심히 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떤 선거에 있어서든 충청권의 공약, 충청권의 민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질문에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대전 지역에 늘 이슈가 되었던 주요한 민주당의 이슈, 세종 행정수도라든지 예. 우리 세종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 혹은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문제 모든 것들이 대부분 우리 민주당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역시 현재 이재명 후보가 설 직후에 대전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전 방문 시에 지금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는 여러 주요한 공약들을 잘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앙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의 민심을 잘 살피기 위해서 부단히 지역에서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중심을 잡기 위한 노력 중에서 설 밥상에 이런저런 이슈들이 오갈 것 같습니다. 아까 싸울 수도 있다고 하셨고 고착화될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또 우리 이 교수님은 그럴수록 정치 얘기를 해야 된다 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어떤 주제들이 오를 것으로 일단 예상치와 이런 것이 올라야 된다는 기대치까지 한번 포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동일 교수님. 네. 그 아까 우리 충청권에 관한 얘기에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미 여야 각 후보들이 충청권에 와서 또는 이제 앞으로 오는 경우에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공통적인 공약이 있어요. 그 뭐 우리 대전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든지 또는 연구단지를 뭐 제2 연구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또는 뭐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또는 세종시도 또 세종시 수도 완성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미디어 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공약들을 선거 때마다 열심히 내놓는데 사실은 선거 지나면은 이게 또 슬슬 없어지는 그런 그 주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충청권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반드시 충청권이 필요한 발전 공약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안고 있고요. 이번 설 명절에도 역시 주요한 관심사는 후보 단일화 문제죠. 단일화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앞으로 지지율의 변동이라든지 후보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굉장히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는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저는 그 지금 우리 대선이 네거티브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국가의 대사에 관한 비전이나 아젠다가 나오지 않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 초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7년에 이 민주체제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7명의 대통령이 배출이 됐습니다만 그중에서 3분은 불행하게 감옥에 갔거나 지금도 있는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자살을 했고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조차도 선거 승리 지상주의 그리고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 이러한 차제에 그 청와대를 없애고 국정 운영 방식의 틀과 방식을 바꾼다는 그러한 그 공약은 대단히 의미 있는 공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직은 그게 이슈화는 안 됐습니다만 이번 설 명절 기간에도 정말 우리의 숙제인 대통령제를 직선한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기 때문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탈피해서 권력을 분립하고 삼권 분립을 이루고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을 이루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후보들에게도 요구해야 되고 후보들도 여기에 답을 내놔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와 또 제도적으로는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학자다운 이슈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교수님. 그 육 교수님 말씀에 이제 크게 공감하는 것은 이 분권형 개헌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평적으로는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야 되고 수직적으로는 이제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이 이루어야 됩니다. 이제 그것도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아마 대선도
물론 지금까지 대선이 지역과 이념 갈등이 그대로 반영됐거든요. 이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약간 옅어졌지만은 지역 갈등, 아마 이념 갈등, 그리고 이제 세대 갈등까지가 포함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이번 밥상의 가장 민감한 이슈는 민생 문제가 아닌가, 먹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과연 젊은 아이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민주당 정부가 서민을 위해서 부자들에게 여러 가지 세금을 높게 매기고 그렇게 뭐 규제를 하는데 불구하고 서민들은 안 좋아하거든요. 이 문제를 민주당은 짚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안보 문제가 또 제기될 것 같습니다. 아마 부모 세대는 그래도 안보가 튼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할 것이고 이제 우리 젊은 세대는 좀 그런 문제는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 통일이냐 흡수 통일이냐 이 문제 가지고 아마 또 우리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정을 혁신하는 것이냐 아니면 복수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 문제도 아마 논의가 누구는 복수하자고 그러고 누구는 혁신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아마 논의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역사 문제가 아마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과거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래로 갈 거냐 과거로 갈 거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 방역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문제 가지고도 아마 밥상에 올라와서 논란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두 교수님 말씀한 거 합하면 밥상에서 얘기를 오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 권력구조, 또 코로나19, 역사, 민생, 안보 문제까지. 약간 선배님들 세대 굵직한 주제인데 포함해서 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 이제 젊은 분들 오면 어르신들이 덕담 삼아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상처를 주잖아요. 취직은 했니? 뭐 결혼 언제 하니? 뭐 전세 자금은 있니?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게 또 민생의 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젊은 분들은? 뭐 근데 저도 옛날엔 되게 싫어했는데요. 예. 생각해 보면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서 뭐 할 얘기가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그런 거에 사실은 화를 내기보다도 서로 간에 조금 대안을 모색하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사회가 좀 갈등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결국에는 뭐 집값이 문제다 혹은 뭐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 이 소위 말하는 을들끼리 싸워봐야 대안도 안 나오고 서로 감정만 상하는 거니까 명절에는 그냥 서로 좀 상처도 보듬어주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훈훈한데요. 네, 서 대변인. 같은 차원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문제들이 청년 문제로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 문제가 청년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사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확장시켜서 이번 대선에 어떤 후보를 뽑아야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인가 이런 것들로 귀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 후보들의 정책과 그 비전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들이 민심 밥상에 올라가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의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크고 작은 얘기들이 다 올라오고요. 때로는 뭐 얼굴을 붉히더라도 서로 간에 그 속내를 털어놓는 것도 가족들끼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평생을 2030 세대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후학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 교수님도 느끼셨겠지만은 2030 세대들에게는 상당히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와서 이제 이 2030 세대의 그 아픔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우리 그 배려가 이제 시작이 됐지만은 그 동안에는 사실 너무 외면해 왔거든요. 우리 지금 40세 미만의 국회의원이 전체 2.3%밖에 안 됩니다. 세계 최저죠. 뿐만 아니라 지금 35세 미만의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5분의 1인데 이 세대들에게 지출되는 예산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30 세대가 변한 게 뭐냐면 이제 정치적 효능감을 맛봤고요. 이제 자기네들이 주체가 돼서 세상을 바꾸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제 표출이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도 아마도 2030 세대가 투표에 아마 90% 이상이 투표장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이들에 의해서 우리 세상이 바뀔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육 교수님 90% 이상 투표율 예상하셨는데 안 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까지는 못 지지만 네. 아마 그 정도로 그 열기가 정도의 열기와 의지를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육 교수님이 발언 시간을 쓰셔서 우리 이 교수님도 비등하게 네.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 이제 2030인데 그 분리해야 됩니다. 30은 다르고요. 1020인데 18세, 19세가 투표권이 그렇죠. 있죠, 이번에. 네. 예. 그래서 보니까
18세에서 19세가 한 3% 유권자에 그리고 20대가 한 16% 됩니다. 이게 19%거든요. 합치면은 30대가 19%예요. 그래서 두 후보 지지를 보니까 30대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지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10대, 20대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이제 그건 아까 말한 정말 어른들의 책임도 크고 또 잘못 키운 부분도 있습니다. 땀 흘려 노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못 키운 것도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1020 세대가 선거 투표장으로 90%로 갈 거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관여는 좋아하지만은 참여를 잘 않거든요. 막 뭐 인터넷하고 뭐 SNS 하는 건 참 좋아하지만은 현장으로 할 것이냐는 부분은 좀 의문스럽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참여는 없을 것이다. 아마 육 교수님도 바램을 담은 그 표현이신 것 같고요. 자, TV 토론 저희도 이제 방송 매체긴 한데 예전 대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무리 SNS와 유튜브가 활발해졌다 손 치더라도 너무 공론화 장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던 차에 법원에서 또 일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수위에 있는 두 후보 간의 토론만으로는 국민들이 판단할 그런 공간이 적다 이 정도의 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법정 토론 3번 정도 있는데 이거는 진행이 될까요?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젊은 대변인께.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양자 토론을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양자 토론 주장하는 이유가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국민의힘 경선 그 대선 경선 보셨으면 모두 아시겠지만 토론을 거의 그냥 일주일에 3-4번씩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때 유익한 토론이 이루어졌느냐, 그거는 좀 의문부호가 따라오죠. 예를 들어서 양자 토론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원희룡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을 했다. 그러면 좀 남는 게 있는데 이게 5명이서 한 30-40번밖에 얘기를 못 하니까 서로 그냥 네거티브만 하고 그냥 그렇고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저희 측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과연 시간 예를 들어 한 1시간 주고 한 5명이서 4명이서 얘기를 한다 한들 과연 국민들께 유익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정해야 된다면 양자 토론 먼저 하고 국민들께 정말 우리의 의견 제대로 보여드리고 뭐 사자 토론 그 나중에 하면은 하는 거다. 저희는 지금 그런 입장인 거죠. 만약에 한 뭐 120분 이상, 2시간 이상으로 하고 그건 이제 당내 경선이었기 때문에 혹시 전체 여야 투표 성격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같이 젊은 대변인 서 대변인께 여쭈겠습니다. 실은 설 연휴 기간 동안 TV 토론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법정 토론회가 3회가 있을 예정이긴 하지만 설 연휴 이번에 좀 짧진 않거든요. 5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 안에서 어떤 정책적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우리 정치권에 해야 될 의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양자 토론만을 고집을 하시면서 제대로 된 논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2명이 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위를 점한 두 후보의 독식의 형태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의 법원에서도 말을 했지만 유권자들이 원활한 그 검증을 방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 안으로 방송국이 아닌 제3의 공간에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실은 접근성이 좋은 것은 여전히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후보가 3시든 4시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명절 기간 동안 그것들을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지금 너무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실은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가 양자 토론을 주장을 함으로써 야권의 유일한 후보는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위점을 좀 선점하고 싶은 게 아닌가. 또 안철수 후보와의 토론에서 어떤 형태가 나올지에 대해서 자신이 좀 현재까지는 좀 불안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자, 생각합니다. 해석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팩트 체크만 지금 양자 토론이 선행돼야 사자로 갈 수 있다는 건가요? 현재까지 정해진 입장은? 뭐 그런 입장까지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거지만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양자 토론이 우선이라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육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TV 토론의 필요성, 또 효용성, 가능성, 또 네. 현실성까지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TV 토론이 대단히 중요하죠. TV 토론을 통해서 비교가 되고 공약이 서로 이제 그 경쟁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제대로 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간에 몇 번의 우리가 TV 토론을 보면 그 좀 의문점이 들어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우리 유권자들이 과연 TV 토론의 과정과 결과를 보고 선택을 하는가 이런 점에서 약간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상이 이른바 탈진실, 반지성의 시대가 되고 있어서 우리 편의 것은 항상 옳고 좋고 적의 편은 항상 나쁘고 잘못됐다. 이런 그 확증 편향 현상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토론도 이자 토론이 양자 토론이 됐든 사자 토론이 됐든 TV 토론을 놓고 적극적인 지지층은 변동이 없을 겁니다. 양자. 예. 그러나 이제 뭐 중도층을 놓고 약간의 변화는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제한된 의미의 효과는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TV 토론을 보고 또 하나는 이 방송국에서도 이 TV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좀 그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후보들조차도 양자 토론이나 사자 토론을 놓고 찬반을 이야기하듯이 좀 방송국 자체도 이 TV 토론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제대로 좀 만들어서 충분히 유권자들이 충분히 그 후보의 면면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제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번에 이 TV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 후보도 우리가 선별할 수 있고 또 그 공약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주요 선거 때마다 시간을 똑같이 배분해 가면서까지 공통 주제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공정하게 이제 시간 배분을 하기 위함인데 그걸 또 보시는 분들은 너무 딱딱한 기계적인 절단성이 있다. 조금 심층 분석 들어갈 때는 더 던져져야 된다. 그런 요구는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채널에서도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저는 그 TV 토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박빙의 선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1%포인트 차로 아마 결말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기존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아마 그 변화가 없겠지만은 중도층들은 상당히 오갈 수가 있다. 뭐 엊그제 뭐 조사에 나왔습니다만은 TV 토론을 결정하겠다.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잘못하면 33%가 바꾸겠다. 또 그리고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분들도 55%가 바꾼다고 하거든요. 또 20대는 70%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TV 토론은 우리 유권자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저는 방송을 통해 사자가 같이 토론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아니 뭐 꼭 양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다양한 그런 그 정당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주 규정한 방송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만의 토론보다는 네 명이 적절하게 토론을 통해서 국가 비전과 또 국정 운영에 대한 자기의 어떤 소신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걸 보면서 그 태도를 보면서 누가 또 화를 잘 내고 누가 또 잘 참고 잘 넘기는 거 이런 것도 보면서 국민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에서 3번만 지금 선거법 정했지만은 5번, 6번 해서라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이번 선거만큼은 내 손가락 잘라야겠다 이런 말이 없도록 현미경 검증하도록 저는 여러 번 방송에 사자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법정에서 정해진 3번 말고는 사실은 합의가 되고 판이 만들어져야지만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글쎄요, 3번보다는 한두 번 이상 더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할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혹은 사자 토론. 그렇죠. 뭐가 됐든 왜냐하면 니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들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알겠습니다. 공중방송 외에도 여야 간에 합의만 되면 예. 뭐 유튜브라든지 뭐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TV 토론이 가능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미국의 선거를 보더라도 종전까지는 TV 토론이 굉장히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아주 건전한 TV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트럼프나 힐러리의 TV 토론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TV 토론이 아닐 만큼 서로 감정적이고 적대적이고 그리고 TV 토론에 의한 그 결과가 선거에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참 TV 토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는 좀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중파들도 유튜브 채널을 같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정말로 공중파는 안 나가고 오히려 각 방송사의 유튜브 채널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격렬한 토론 혹은 속내를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준비를 많이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민심이 3번으로 과연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자, 우리 이 교수님은 1%포인트의 박빙의 승부라고 하셨지만 과연 그럴 것인지 각 캠프에서는 속내는 더 넓히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떤 그 쟁점들, 이슈들이 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시는지 뭐 극비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자랑 삼아서 이거는 유리하다는 포인트 삼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젊은 분들께 우리 윤 캠프의 전략 또 윤 후보의 가장 핵심적 어필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일단은 솔직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조금 사실은 좀 눌변이세요. 뭐가 어제 주영진 뉴스 브리핑에 나오신 것도 보니까 저도 1.5배속해서 봤거든요. 좀 답답하신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거짓말이 느껴졌는가? 그거는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만이 가진 진심과 소위 말하는 가정적인 모습 혹은 그동안 부정부패와 싸워왔던 그리고 권력층과 맞서왔던 정의와 공정의 그런 화신이라는 이미지 그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를 승리로 이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 대변인님은요? 예, 최근 우리 이재명 후보가 성남의 한 시장을 찾아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눈물로 호소한 영상이 꽤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정책을 왜 하는지를 자신의 삶과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치인은 자기의 진정성이 자신의 삶과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의 삶, 서민의 삶, 거기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저는 시민들께서 알아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굉장히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할까요? 공약들과 그 전략들을 그 계층과 세대 또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공약은 현재 50개 정도 공약이 이미 발표가 되었고 각 지역별로도 10개 정도의 공약을 지금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정책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지금 정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준비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론 과정 그리고 본선거가 들어갔을 때 공식적인 정견 발표 등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삶의 진정성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 윤 후보의 솔직함과 공정과 상식의 가치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과 소확행 등의 생활 공약으로 공략하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우리 두 선배 교수님께는 가장 큰 이슈가 두 후보 측에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동 이슈와 가족 욕설 논란이 있었고요. 또 우리 윤 후보 측에서는 우리 부인 되시는 분의 이 7시간여의 그 통화 녹취 공중파에서 방송이 됐던 또 무속과 관련한 논란 등이 있어서 이것을 한 달여 남은 이 설 민심이 대선 당일까지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풀어주시죠, 유 교수님. 네, 그 이재명 후보께서는 정말 많은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뭐 굉장히 의미 있는 공약도 있고요. 또 우리 2030 세대들이 솔깃한 그런 뭐 소확행 아까 얘기하듯이 뭐 탈모에 관한 건보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저 각광을 받았죠.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쏟아내서 또 그 쏟아낸 것을 또 바꿔서 국민이 뭐 원치 않기 때문에 바꾸고 철회해서 과연 이 그 대표 공약이 무엇인지 원래 기본소득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바뀜으로써 대표 공약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바꾼 과정에서 신뢰 리스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성과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켰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안 그려져요. 저는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이쪽에 우리 윤석열 후보 쪽은 뭐 네거티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부인되는 김건희 씨의 그 7시간 그 문제라든지 7시간 대담 문제라든지 또 무속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원래 이 김건희 씨가 원래 악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오히려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윤석열 후보 쪽에서 제가 기대에 크게 갖게 되는 공약이 뭐냐면 청와대 개편입니다. 저는 늘 이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 중심의 중앙통제적 국정 방식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꼬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이 청와대를 없애서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청사에 두고 소수의 참모들과 함께 민관합동위원회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혁명이고 획기적인 전환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이 저는 대표 공약이고 앞으로 이 공약이 새 정부가 기대할 만한 대단히 중요한 공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대표 공약까지 담아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 교수님. 일단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리스크에 관한 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 문제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비리로 발견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뭐 추정하고 그럴 뿐인데 뇌물을 받은 근거나 혐의가 없거든요. 따라서 상대도 똑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유승엽 후보도 대장동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욕설 문제는 여러 번 뭐 사과를 했지만은 좀 부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족사로서 사과를 했던 것이고 김건희 씨 문제는 이제 부부는 일심 동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윤 후보의 리스크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특히 미투 문제 이런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라서 여성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돌아서고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 또 한 가지 무속 논란은 우리가 그 최순실 트라우마 있기 때문에 또다시 국정농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보 뒤에 있는 정당의 배경입니다. 과연 정당들이 어떤 앞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가질 것이냐. 지금 민주당이 실패한 이유는 촛불혁명 정신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 기득권화 돼가지고 오만 방자했던 것이 국민들에게 결국은 지탄을 받게 된 거고. 사실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시장 공천을 안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난번 두 후보가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대통령 내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없었다. 또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떤 게 중요하냐면 과거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됩니다. 자꾸 광주 민주화 문제 또 위안부 징용 국익 앞에서마저도 흔들리는 이런 정당의 모습 보이면은 국민의 지지받지 못한다. 이것이 그대로 후보에게 반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육 교수님과 이 교수님 두 분만 양자 토론에도 굉장히 뜨거운 설전이 펼쳐질 것 같아서 기대를 해보겠고요. 우리 젊은 대변인들께서는 똑같은 이슈로 이 단일화는 없다라고 안철수 후보 캠프 측에서는 절대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한 가지 또 국민들이 원한다면이라고 단서를 달아서 그건 이제 본인이라고 안 캠프에서 얘기하지만 가능성,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안철수 후보님 자체가 워낙에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헌신을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모실 수 있다면 정말 모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오실 거냐 안 오실 거냐 그분 마음에 달려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오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본인께서도 국민이 원하면이라는 단서를 다셨지만 글쎄요, 좀 공정한 룰이 만들어지고 또 여론조사 추이 자체가 안철수 후보가 좀 10% 박스권에 갇히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조금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짧게 앞에서 했던 얘기를 좀 하면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그 성남FC 사건 관련해서도 그 성남지청장 이 좀 외압을 넣었다, 좀 수사 방해를 했다 그래서 옷을 벗은 거 아니에요, 차장검사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드러난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국민들께 좀 송구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시간 통화 관련해서도 그게 기본적으로 사적 대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농담하는 분위기에서 뭐 뭔 말인들 못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속 논란도 녹취록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근데 무당말 왜 듣냐 내 무당보다 더 센데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나온 작은 이슈 포함해서 역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 또 단일화가 누구로 될 가능성 한 3가지 이상의 선택지를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왕현 대변인님의 말씀에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온다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오빠가 당연히 흡수되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윤 캠프에서는 당연히 표현하는 게 본인들로 아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단일화 시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더 높습니다.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아닌 여론도 네, 있죠, 물론.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룰만 제공된다면 충분히 치러질 수 있는 부분인데 공정한 룰을 만들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냥 여당의 입장에서 그런 공정한 부분이 룰로 있습니다. 정해지면 그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의 카드는 어떤 것들 있습니까? 저희는 어떤 후보가 돼도 자신 있게 정면 승부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나머지 이슈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금 가장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무속 문제는 실은 저도 교회를 다니는 입장이긴 한데 종교를 떠나서 한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자와 그의 아내가 영적인 끼가 있어서라는 표현을 하면서 캠프에 무속인들이 오고 해체했다고는 하지만 해체했다고 했던 그 그룹이 대전에서 깃발을 흔들면서 윤석열 후보를 엄호했다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21세기 과학이 주도하는 우리 대전에서 우속신앙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어떤 행태가 지금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캠프의 인식 자체가 지금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고 아무도 케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더 큰 우려를 낳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후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인 검증이 필요한 이슈들 정책을 떠나서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리스크들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앞서서 육동일 교수님 말씀처럼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문제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토론입니다. 공정하게 지금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제가 지금 시간을 계속 체크하고 있어서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거의 양측의 입장을 똑같이 좀 배분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리 지역으로 짧게 한번 오겠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아니 잠깐만 이거 들어가서 네. 담아서 해주세요. 아우 예. 충청의 민심 여전히 충심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지선, 대선 또 총선까지 정말 충청권이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재현이 될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담아주시죠. 네. 뭐 충청권이 바로미터 역할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역대 그래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요. 또 앞전에서 이제 그 뭐 21세기에 무속 논란이 말이 되느냐.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종교도 그러면 믿으면 안 되나요?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는 뭐 본인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뭐를 믿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불법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캠프에 뭐 누가 오고 막 후보자 곁에 막 누가 따라다니고 요즘에 그 이재명 후보 그 메타버스 뒤에 막 대장동 버스 이런 거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으면 시민단체건 뭐 어떤 조직이 됐건 따라오는 거고, 캠프에는 누구나 들어왔다가도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뭐 문재인 후보 당시 대통령 선거 치르실 때도 뭐 아예 무속인 본부까지 있던 게 지금 이미 다 언론 기사로 드러난 사실이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무슨 옥황상제를 자칭하시는 그런 노란색 옷 입은 분한테 캠프 임명장을 드렸다는 사진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캠프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또 누구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정도 네. 듣고요. 네, 또 같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청 민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대 승부처 당연히 충청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충청인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쉽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 30여일 남은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이 지금 충청민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충청의 사위라 하고 누구는 충청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실은 그 문제 다 떠나서 충청인들은 충청을 위해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그런 진정성과 정책을 보고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제 두 교수님께는 현실적인 문제로 충청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정책과 비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 완성이라든가 행정수도 완성 이런 것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과연 이것이 실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각 캠프에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이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충청인들이 가장 정치적 효능감을 느낀 건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수도라는 그런 그 아주 메가톤급 이슈에 대해서 호응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했고 또 우리가 행정도시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반쪽짜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지금 주변만 공동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확실하게 이번에 완성되도록 헌법에 포함되고 그리고 뭐 청와대 집무실을 뭐 이전하고 하는 문제는 뭐 당연한 거지만은 국회 본원까지 오는 그런 좀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습니다만 과감히 제안한다면 우리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를 세종 옮기겠다 이런 공약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울 사람들 아파트를 좋아하니까 서울대 부재도 아파트를 한 10만 원쯤 지을 수 있거든요. 청년들에게 지어주고 이재명 후보만 뭐 서울대를 안 나왔다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명칭이 그러면 세종대가 됩니까? 아니죠. 서울대인데 세종에 있습니까? 아니 뭐 상관없죠. 그건 서울대가 빠져나오면 좋겠다. 이게 그런 혁명적인 공약 없이는 충청인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저 학자들 그리고 공무원 정치인들이 맞대서 우리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약은 만들어서 양쪽 후보가 같더라도 충청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뭔가 혁명적인 그런 공약이 나오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역 균형을 좀 강조해 주셨고요. 네. 유 교수님. 네. 그 역대 선거도 그렇고 이번 선거도 그렇고 하여튼 충청권에 와서는 뭔가 뭐 공약을 아주 그럴듯하게 다 내놓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신행정 수도를 내놨지만 지금의 결과는 그 변질돼 가지고 신행정 수도 세종시가 국토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또 헌법 개정에 의해서 수도라는 것이 보장이 안 돼 있죠. 그러나 지금도 충청권에 와가지고는 제각기 다 충청권을 마치 재도약시킬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충청권이 또 그렇다고 해서 충청권이 캐스팅 보딩 역할을 해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고 난 다음에 퇴접을 받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또 홀대받고 소외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뭐 신행정수도 건설도 좋고 뭐 우주청 유치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정말 실현 가능한 일관성이 있는 그러한 정책과 공약을 내놔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우리 충청권은 항상 이러한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갈린 채 이것이 나중에 선거 후에도 지속이 돼서 우리는 결국은 팬덤 정치, 캠프 정치 이런 거에 우리는 완전 희생자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침체된 대전시 또 충남 또 이 세종시의 정상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물론 이제 이 대선 과정에서 경쟁은 필요하겠지만은 이 공약이라든지 정책에 관해서는 여야가 우리 충청권에 있어서는 머리를 맞대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한 목소리로 내놔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보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 교수님 말씀에 잠깐 나와서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둔다는 발언이 나왔었는데 윤 캠프에서 이거는 확정적인 발언이신 거지. 네, 근데 뭐 사실은 저희는 이미 대전 방문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민간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은 이미 다 경남에 카이도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클러스터를 하고 또 여기 대전에는 방사청도 이전하고 또 항우연이나 이런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묶어서 또 국방과학의 메카로 대전을 제2도약을 하겠다. 그런 공약을 이미 낸 바가 있습니다. 예, 우리 젊은 대변인들께서 바라시고 또 있어야 되는 충청 공약과 비전도 제시해 주시죠.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에 시급한 게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뭐 이런 개혁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대전 지역, 충청 지역이 이 교육개혁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대덕특구가 올해로 제가 알기로 한 70년, 죄송합니다. 70년이 아니라 40년 이 돼가고 있는데 과연 이 과정에서 대덕특구가 이제 제2도약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럼 여기를 대한민국 과학기술 또 교육의 메카로 한번 육성을 다시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이런 청사진을 어떤 후보가 제일 잘 그릴 수 있느냐, 그리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 대변인님. 예, 항우청 관련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국민의힘이 항공우주청을 대전에 유치해야 된다는 입장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갑작스럽게 항우청을 경남으로 둔다고 하자 입장을 바꿔서 거기에 동조를 하며 항우청은 당연히 경남 그리고 방사청이 오면 괜찮다 이런 포지션을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어제 이준석 대표가 대전을 와서 항공우주청을 경남으로 보내겠다고 대전에서 발언한 것이 용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용기가 아니고 대전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후보가 대전에서 경남 공약을 하고 경남 가서 서울 공약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지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항공우주청이 제조 기반에 되어 있는 경남에 둬야 한다는 그런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가장 우선에서는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먼저 기본 원칙으로 세웠던 국가기관의 청단위는 대전으로 집결하겠다라는 대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 갑자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남으로 옮긴다는 것은 정부기관이 집결해야 된다는 대원칙이라든지 업무 효율성, 행정의 기본 원칙도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아니요, 잠깐만요. 이번 설 연휴에 우리 국민의힘 캠프에서는 국민들께 이렇게 다가가겠습니다는 응원과 다짐의 말씀을 좀 아쉽지만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 교수님부터.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고 또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그러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서 새로운 정부는 정말로 새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응원을 해주셨고요, 이 교수님. 네, 이 충청도는 미래화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미래화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 충청도에 4차 산업 알맹이가 다 빠져 있어요. AI가 광주로 가 있고 로봇이 인천 가 있고 사실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충청권이 미래의 주역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콘텐츠를 찾아내는 노력을 해서 이번 선거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국가 발전에도 큰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예. 온 가족이 모여서 하실 말씀 제대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은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